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최근에 저희 가족들은 정말 어디다 이야기를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엄청나게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그때의 그 일만 생각하면 식구들이 모두 말이 없어질 정도로 크게 상처가 된 일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작은 딸이 어떤 미친 인간을 만나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된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채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저의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저는 제 나이 24살에 성당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첫 직장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기까지 저희 부부에게는 난관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 사람과의 결혼을 엄청나게 반대하셨었거든요. 아버지가 기어이 남편과 결혼을 하려거든 아예 부녀간의 인연을 끊자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일단 당시로도 결혼을 하기에는 제법 어린 나이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남편이 그때는 너무 가난할 때였었거든요. 다행히도 결혼해서 살면서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지만 그때는 말도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반대를 이기지 못해서 저희는 잠시 헤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것도 몇 달 후에 도저히 보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부모님 몰래 만나기 시작했죠. 결국 결혼 허락을 받게 된 것은 첫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였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첫 아이를 가지게 된 덕분에 저희는 결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결혼식을 올리던 날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한 것처럼 펑펑 우시는 부모님 앞에서 저희는 맹세했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무조건 잘 살겠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과 저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막 취업을 했었던 남편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었고 모든 것이 다 서투르기는 하지만 딸아이를 낳고 나서 부모로서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런 저희의 노력에 나중에는 저희 부모님도 사위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뒤에 저는 또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예쁜 딸아이였어요. 제가 살면서 했던 많은 선택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이 바로 남편과 결혼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었더라면 저는 영영 이런 행복도 느껴보지 못했겠죠. 두 딸들도 품에 안아보지 못했을 거고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과 함께 늙어가는 것은 제가 느낄 수 있는 최대치의 행복이었습니다. 내가 네 배로 낳았지만 정말 둘 다 성격이 왜 이렇게 다르지? 가끔씩 눈으로 보면서도 신기할 때가 있어. 은지는 독립적인 게 날 닮았잖아. 은수는 호기심 많은 게 당신을 닮았고. 그런가? 나는 은수가 날 닮고 은지가 당신을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누구를 닮았든 간에 둘 다 건강하고 밝게만 잘 커지면 되지. 안 그래? 한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성격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첫째 딸 은지는 모든 것이 똑부러지고 가르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잘하는 독립적인 성격이었어요. 반면에 둘째 딸 은수는 제 언니와 다르게 감수성이 풍부하고 여리고 순한 성격이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둘 다 정반대인 성격이었죠. 그런 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남편과 가끔씩은 우리가 만약에 셋째를 낳으면 그 애는 어떤 성격일까 하는 농담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를 더 낳을 여력도 기력도 없어서 가끔 하는 상상만으로 그치기는 했지만요.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평화롭고도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요.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 저는 정말
거짓말 같은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정용 씨 아내분 되십니까? 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지금 박정용 씨가 사고가 크게 나서요.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요? 무슨 사고요? 그건 제 남편이 애들 아빠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남편은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갔다가 마침 공사장에서 자재가 떨어지는 추락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그 아래를 지나가다 하필이면 떨어지는 자재에 깔리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고 했고요. 저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직전까지만 해도 제가 남편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2시간, 아니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과 통화를 했었거든요. 오늘 일이 좀 많이 쌓이는 바람에 집에 조금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요.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미친 사람처럼 아닐 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정신으로 병원으로 달려갔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제가 본 것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하고 덧없는 것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좋은 시절은 눈 깜짝할 사이처럼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저는 그 시절이 이렇게까지 짧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떠나간 뒤로 저는 딸아이 둘을 홀로 키우며 매일매일을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때 큰애는 겨우 고등학생이고 작은애는 아직 중학생이었어요. 그나마 그 사고가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가 되어서 보상금이 많이 나왔고 또 따로 나온 보험금이 있어서 살아가는 데는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장만해 두었던 집도 있었고 둘째를 낳은 뒤로는 저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다고는 해도 아직 어린 자식 둘을 혼자서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죽은후로 시간은 빠르게만 흘렀습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느끼는 시간의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다르다고요. 확실히 저의 시간은 남들보다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매일을 열심히 살다가 어느새 돌아보니 자식들 둘 다 자라서 성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큰딸을 시집 보내고 작은 딸만 남았을 때 저는 해가 갈수록 걱정이 늘어갔습니다. 그건 작은 딸의 성격 때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사람을 너무 잘 믿고 그저 착하기만 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은지야, 네 동생 남자친구 봤어? 어때? 만났죠. 이서방이랑 같이 보기는 했는데 은수도 옆에서 잘 챙기고 사람도 괜찮아 보이던데 모르겠어요. 엄마가 좋아할지. 내가 좋아할지 모르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일단 한번 만나보세요. 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으니까. 아무튼 은수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느새 32이 된 작은 딸에게는 1년 전부터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언제 소개시켜 줄 거냐고 몇 번을 물어봐도 작은 딸이 대답 없이 그저 웃기만 하길래 진지한 사이가 아닌가 하고 가볍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얼마 전에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폭탄 같은 선언이었어요. 제가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눈치를 보고 있던 큰딸이 먼저 나서더라고요. 본인이 사위와 함께 먼저 그 사람을 만나보겠다고요. 사실 제가 당황스러워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폭탄 선언을 할 때 남자친구를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었더니 지인한테서 받은 소개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알게 됐다고 하는 거 있죠? 은수 걔가 또 어디서 이상한 사람 만나서 사귄 건 아닌지 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 은지야. 어디 소개해 준 사람도 없다고 하고. 엄마,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인터넷에서도 많이 만나고 그래요. 따지고 보면 저랑 이서방도 인터넷에서 만난 거잖아요. 온라인 동호회에서 만난 거니까. 은수가 너무 순에 빠지기는 했는데 그건 별개고요. 아, 그러니? 아무튼 알겠다. 직접 만나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요즘 뉴스만 틀어봐도 매일같이 믿을 수가 없는 소식들이 뜨는 워낙에 흉흉한 세상이잖아요. 믿을 만한 지인이 소개를 해줘도 불안한 판국에 인터넷에서 만났다고 하니 저는 한층 더 마음이 불안했죠. 어쨌든 인상도 좋고 사람이 특별히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았다는 큰딸의 말에 일주일 뒤 저는 밖에서 둘째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은수한테는 이야기 들었어요. 갑자기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가 좀 많이 놀라기는 했는데 둘이서 만난 지 한 1년쯤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은수 씨한테 첫눈에 반해서요. 요즘 워낙에 세상도 험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어떤 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일 없게 제가 잘하겠습니다. 작은 딸의 남자친구는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첫인상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생긴 것은 둘째치고 말도 아주 잘하고 어른 앞에서 예의도 바르고 성격도 시원시원한 게 괜찮아 보였고요. 그 짧은 식사 자리에서도 은수한테 잘하는 게 보였습니다. 은수가 먹고 싶다는 눈짓을 보내기도 전에 척척 알아듣고 멀리 있는 음식을 다 떠다주고 앞접시나 물 한 잔 새로 가져오는 것도 자기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녀오더라고요. 식당 안에 에어컨 바람이 너무 춥지는 않은지 아니면 너무 덥지는 않은지 살뜰하게 작은 딸을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전에 저와 남편을 보는 듯 하더라고요. 제 남편도 항상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챙기고는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식사 자리가 끝난 후에 은수에게 반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이 결혼을 반대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건 은수 남자친구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라니? 너무 위험한 일 아니니? 절대로 안 된다. 엄마 생각하시는 것만큼 위험한 일 아니에요. 그 사람은 TV에 나오는 강력반 형사처럼 범죄자랑 얽힐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암튼 안 된다. 어쨌든 위험할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높은 건 맞잖니. 그런 험한 일은 안 해도 사람 앞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세상이야. 그런데 굳이 뭐하러 경찰 일 하는 사람을 만나? 너 남편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엄마 보고도 모르겠어? 글쎄, 직업이 경찰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식이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보통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는 건 어느 부모에게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너한테 많은 걸 바라니? 그냥 여러모로 너랑 비슷한 평범한 사람 만나서 네가 자식들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는 거, 그게 엄마한테 남은 유일한 꿈이야. 그러니까 왜 반대하시냐고요. 저 그 사람이랑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엄마도 남자친구 마음에 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거야 경찰이라는 소리를 듣기 전이었지. 네 언니가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이해가 가는구나. 당장 정리하고 다른 사람 만나. 엄마. 매정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해가 안 될 줄 알았었는데 그제서야 결혼할 때 반대를 했던 저희 부모님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차라리 너무 돈이 없다고 했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반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위험한 일을 한다는 말에는 도저히 허락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딸이 저를 원망한다고 해도요. 당연히 집안은 뒤집어졌습니다. 작은 딸은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다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요. 큰 딸은 옆에서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직업을 듣는 순간 자기도 어쩐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은수와 저도 한동안 냉전의 시기를 거쳤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들 하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결국에는 저도 두 손을 들고 허락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딸의 성화에 못 이긴 것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딸의 남자친구가 보여준 모습들 때문이었어요. 은수 남자친구는 딸한테도 그리고 저한테도 참 잘했거든요. 제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을 듣고도 본인은 다 이해를 한다면서 제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자기가 더 열심히 잘하겠다는 대답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대답처럼 잘했습니다. 제가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덕까지 가서 대게를 사오기도 했고, 감기에 걸려서 입맛이 없을 때는 매일같이 죽이랑 간식거리들을 문 앞에 두고 가기도 했어요. 거기다 한동안 제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다니는 병원이 있었거든요. 병원이 멀지는 않았는데 위치가 조금 애매한 곳이라서 버스 내리는 곳도 멀고 택시도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은수 남자친구가 매번 불편한 기색도 없이 와서 저를 병원까지 태워다 줬고요.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가끔씩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서 제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위 될 사람이 저한테 잘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우리 은수한테만 잘하고 잘 챙겨준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었으니 우리 딸한테는 얼마나 더 잘했겠어요? 몇 달간을 옆에서 지켜보니 더 말할 필요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은수한테 들었는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면서요? 네,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몇 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앞으로는 이제 한 식구가 될 테니까 우리 잘 지내봐요. 나도 아들 하나 생겼다고 생각할 테니까.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제 말에 은수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우리 은수도 깜짝 놀라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 제 마음이 많이 풀어진 것 같기는 했지만 이렇게 빨리 결혼을 허락해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두 사람의 손을 양손에 꼭 붙들고 한참을 쓰다듬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보니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건 둘째 사위가 모아둔 돈이 너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박봉인 거야 저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듣고 나니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짜더라고요. 어릴 때 조실부모한 탓에 부모 도움 없이 혼자서 살아가느라 많이 힘들었다고 했고요. 그동안 생활비도 스스로 마련하느라 항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학자금도 본인이 취직한 후에 한 푼 두 푼 모은 월급으로 갚느라 정작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은 많이 없다고 했고요.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돈은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디 아픈 곳 하나 없이 몸도 건강했고 앞으로 별일이 없는 한 정년까지 근무할 직장도 있었으니까요. 둘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돈은 언젠가는 모이는 법이었습니다. 결혼식이야 없으면 없는 대로 분수에 맞게 간소하게 치르면 될 일이었고 대신 당장 결혼해서 살 집이 없다고 하니 전셋집은 제가 마련해 주기로 했어요. 사위가 너무 기뻐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죠. 두 사람이 결혼한 이후로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둘째 사위는
여전히 우리 딸에게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이것보다 더 잘할 수가 있나 싶게 잘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더 잘하더라고요. 아이고, 김서방은 네가 아직도 그렇게 좋은가 보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네. 엄마, 말도 마세요. 옆에서 보는데 얼마나 눈꼴이 시린지. 얘네 신혼집에 놀러 갔더니 운수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앉아만 있고 제부만 혼자서 왔다 갔다 바빠서 난리더라니까요. 운수가 뭐 좀 하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만 하고. 안 그래도 내 친구들이 우리 남편이랑 나 보더니 혹시 공주랑 머슴이냐고 묻더라고. 전혀 과장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정말로 그랬습니다. 둘째 사위가 불면 날아갈까 쥐면 부서질까 우리 운수를 거의 딸처럼 키우더라고요. 사위가 딸을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엄마인 저로서는 너무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부족하게 받았던 사랑을 대신 남편이 채워주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불안했던 마음을 그때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더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은 잘 지냈어요. 둘째는 결혼하고 나서 너무 행복하다면서 갈수록 얼굴이 좋아져 갔고요. 그래도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딱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건 사위가 교대 근무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간과 야간,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항상 스케줄이 나오는 대로 근무를 해야 하다 보니 사위는 불규칙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모님 접니다. 성훈이요. 잘 지냈나? 오늘도 일하러 갔다면서. 네,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장모님 댁에 꼭 들리려고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하필 오늘 근무 스케줄이 있어서요. 죄송하기는 자네가 고생이지. 밥 잘 챙겨 먹고 다니고 몸 조심하고.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대신에 이번 주 주말에 은수랑 같이 들릴게요, 장모님. 결혼하고 있었던 첫 번째 어버이날에 사위는 근무를 해야 한다며 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죄송하다며 전화를 걸어왔고요. 그런 날이 뭐가 중요하냐며 저야 밤낮 없이 일하느라 고생하는 사위 걱정만 하다 통화를 끊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스케줄 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몰랐는데 그게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주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해야 하는 것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가족과 원하는 날에 원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위가 무슨 날이라고 할 만한 날에는 단 한 번도 집에 오지를 못했거든요. 명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석에도 일을 하게 됐다면서 아예 그 전주에 저희 집에 들렀더라고요. 그 다음 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우 반나절 잠시 시간을 뺄 수 있게 됐다며 집에 들러서 떡국 한 그릇 먹고 다시 나가더라고요. 저는 잘 먹었다는 인사만 남기고 불이 났게 다시 달려나가는 사위의 뒷모습을 보면서 작은 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놈의 회사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이길래 명절에 밥 한 번 편하게 못 먹게 일을 시킨다니. 어쩌겠어요. 스케줄 근무가 다 그렇죠 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꼭 명절 때마다 근무를 서게 해? 저번 추석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그러고. 일할 사람이 너희 남편밖에 없다니? 부서 옮기고 나서는 거기 사정이 좀 그렇게 됐나 봐요. 기존에 있던 팀원 하나가 병가 내고 쉬고 있다고 하고 다른 동료도 갑자기 와이프가 암에 걸렸다더라고요. 암에 걸렸다고? 그 나이에 벌써? 네, 상태가 많이 안 좋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같은 날은 그 사람이 근무하게 되면 사람들끼리 일부러 바꿔주고 그러나 봐요. 집에서 와이프랑 가족들이랑 시간 좀 보내라고요. 그 사정 봐주느라고 김서방이 더 바쁜가 보구나. 하여간 사람이 착하기만 해서는. 명절마다 번번이 혼자 친정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딸을 보면서 속이 상할 때도 있었지만 회사 사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뭘 어쩌겠어요. 별 수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도 사위는 항상 죄송하다고 전화를 돌리면서 그 전후로 집에 꼭 들리고는 했습니다. 이런 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제일 아쉬운 건 본인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에 저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하다못해 크리스마스 이브같이 커플들이 보내는 날에도 근무를 한다기에 딸에게 괜찮냐고 물었지만 오히려 은수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더라고요. 그런 날이 뭐가 중요하냐면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딸이지만 참 특이하긴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도 제 딸 못지않게 특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일도 있었어요. 계기는 사위의 생일이었습니다. 은수야, 내일 모레 김서방 생일이지? 네, 맞아요. 그렇지? 달력에 안 적어놨으면 하마터면 잊어버리고 지나갈 뻔했구나. 시간 되면 집에 좀 들리든지 아니면 엄마가 음식 좀 해다 갖다 줄까? 김서방 뭐 좋아하지? 갈비찜이라도 해다 줘? 아니에요. 김서방 그날 집에 없어요. 없다고? 설마 생일인데 또 일하러 가는 거야? 아니요. 근무는 아닌데 생일 기념으로 혼자서 여행을 좀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생일에 혼자서 여행을 간다고? 너랑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은수의 말을 듣자마자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되물었습니다. 생일날 같이 기념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생일 기념으로 혼자서 여행을 다녀오다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그러자 은수는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원래 남자들 그래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나 뭐라나. 생일 선물 뭐가 갖고 싶냐고 물었더니 생각도 정리할 겸 혼자서 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 만나기 전에도 원래 혼자 여행 다니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여행을 혼자서 다녀? 내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가. 요즘 사람들 생각은 가끔씩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저는 둘이서 하도 깨를 먹고 좋아 죽길래 여행이고 뭐고 항상 붙어 다니는 걸 선호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아무리 딸을 좋아해도 이런 건 또 별개의 문제인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큰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게 이해가 되니? 생일에 혼자 여행을 간다는 게? 좀 특이하기는 한데 그럴 수는 있죠 뭐. 제 친구 중에도 신랑이랑 여행 스타일이 안 맞아서 혼자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면 각자 성향이 맞는 친구들이랑 여행만 따로 다니거나. 그래? 참나. 김서방은 보니까 가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독립적인 성격이더라고. 남자들 거의 다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는 와이프가 친정에 간다 그러면 그렇게들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본인들 휴가라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가 봐. 내 딸이지만 은수도 참 독특하기는 한데 가만 보면 김서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 아이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둘이 잘 맞아서 결혼했겠지. 한 사람만 특이하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그러고 보니 은수가 얼핏 지나가는 말로 김서방의 젊은 사람답지 않게 특이하다는 말을 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사위가 사진을 찍는 것도 싫어하고 찍히는 것도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찍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야 생각보다 많으니 그러려니 하는데 그 흔한 SNS 계정 하나 없다고요. 제가 다른 건 다 잘 몰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개인 계정 하나씩은 무조건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딸들이 워낙에 그런 걸 좋아하기도 했고요. 하다못해 요즘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하는 게 그거라고들 하던데. 자기 남편을 두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며 은수가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무튼 사위가 어떻게 사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어느덧 작은 딸의 출산일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 둘 사이에 아기가 생겼었거든요. 큰딸이 아직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는 처음 있는 손주 소식이라 경사도 이런 경사가 없었습니다. 그 자그마한 우리 둘째가 언제 벌써 다 커서 본인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됐다니. 만삭이 된 둘째의 부른 배를 보면서도 가끔씩 실감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얘 은수야,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바로 전화해. 알았지? 새벽이라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전화해야 해.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겠어요? 김서방은 근무하느라 밖에서 네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도 못 받을 수도 있잖아. 애가 정해진 시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김서방 야간 근무할 때 차라리 엄마가 가 있을까? 아이고, 됐어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할 거고 여차하면 택시 타면 되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다 혈압 오르시겠네. 한편으로는 둘째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저도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괜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전을 했다 해도 아이를 낳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은수를 낳을 때 마취가 깨지 않는 데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 바람에 하마터면 세상을 떠날 뻔했었거든요. 그때 생각을 하니 눈앞이 다 캄캄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불안과 다르게 다행히도 은수는 아무런 문제 없이 무사히 손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은수 얼굴과 김서방 얼굴을 반반씩 닮은 장군감이더라고요. 몸무게도 4kg가 넘는 우량아로 태어나서 아픈 곳 하나 없이 무척이나 건강했고요. 사위도 아기를 보고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찾아온 아기 천사의 소식에 모두가 행복하기만 했어요. 출산 이후에 작은 딸은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조리를 해줄까 싶기도 했지만 은수도 그렇고 은지도 적극적으로 말리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공연히 자기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전문가의 손길에 맡기자면서요. 요즘은 산후조리원이 워낙에 좋다고들 하니까 저보다도 더 낫겠다 싶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산후조리원에 같이 입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저희 사위는 그러지는 않기로 했어요. 전염병 시국을 거치면서 가급적이면 남편 입소는 제한하는 곳이 많기도 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위는 불규칙한 교대 근무 스케줄 때문에 입소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기와 작은 딸 혼자서 들어가 있는 대신에 사위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잠깐씩 들리기로 했죠. 며칠이 지나자 저는 혼자 있을 사위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다 좋은데 혼자 있으면 밥을 잘 챙겨 먹지를 않았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혼자 있을 때는 먹더라도 컵라면이나 냉동만두, 삼각김밥 같은 몸에도 안 좋은 음식들로 대충 때우고 말더라고요. 일단 사위가 요리를 전혀 못하는 데다가 혼자서 뭘 차려 먹기는 귀찮아했고요. 저는 김서방이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에 미역국과 조기구이를 해서 어제 담은 김치와 함께 싸들고 작은 딸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김서방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근무 중인지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혹시나 일하고 있을까봐 전화는 일부러 걸지 않았고요. 집 냉장고에 반찬만 얼른 넣어주고 와야겠다는 생각에 택시를 타고 서둘러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벨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작은 딸이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관으로 들어가니 사위의 신발이 보이더라고요. 김서방 집에 있나? 가만히 듣고 있자니 현관과 제일 멀리 떨어진 안방 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방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리로 향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벨소리도 제 목소리도 듣지 못한 것 같았고요. 저는 전화 통화를 방해하지 않고 일단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주려고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러려고 했어요. 장모님, 죄송한데 출장이 길어져서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장모님이라는 그 단어에 저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여전히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사위가 말하는 그 장모님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도 못했지만 그냥 바로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도요. 아이고, 그럼요. 저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장인어른 건강은 좀 어떠세요? 저번 명절에 뵈니까 살이 너무 빠지신 것 같아서 제가 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장모, 장인이라 부르고 있는 사위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소름이 끼쳤거든요. 그 자리에 돌처럼 멈춰서서 꼼짝도 못한 채로 그러고 있던 저는 이내 기겁을 하고 바로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작은 딸내에서 정신없이 달려나오고 나니 제 손에는 전해주려고 했던 반찬통들이 그대로 들려있더라고요. 한참을 달려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저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심장이 어찌나 터질 것처럼 뛰던지 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제 안색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저는 조금 진정을 한 뒤에 곧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숙자야, 무슨 일이야? 내가 부탁할 게 있어서. 그 친구의 큰딸이 변호사였거든요. 그것도 이혼을 전문으로 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죠. 작은 딸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릴까 싶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아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직 몸도 온전하지 않았는데 이런 소식까지 전해 듣게 된다면 은수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신에 친구 딸과 약속을 잡고 만난 뒤에 여차저차한 사정을 모두 설명했어요. 잘하셨어요. 일단 어떻게 된 사정인지부터 확실히 알아보는 게 우선이니까 사람을 써보죠. 아무래도 직접 알아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친구네 딸은 정황상 제가 생각하는 사정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하고 증거를 모으려고 해도 그게 우선이니 사람을 쓰자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바로 흥신소 직원과 연결도 된 모양이었습니다. 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연락해 준 곳에 사위의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사위 직업이 경찰이니만큼 조사에 더욱 조심해달라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 저는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아주 기함을 할 만한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사위분이 몇 년 전에 결혼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뭐라고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서 사실혼 관계이기는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결혼식을 올렸고요. 그 아내분은 현재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했는데 아내분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거기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떨어져 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김성훈 씨는 직업 특성상 직장을 옮길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요. 저는 두 귀로 듣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정말 속에서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저가는 경기도에 있어서 김성훈 씨가 혼자서 자주 왔다 갔다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명절에는 일본에 있는 아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처가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와, 그럼
그 미친 인간이 그동안 무슨 날마다 일한다고 핑계댔던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지 본처 만나느라고. 저와 함께 소식을 들으러 왔던 큰딸은 흥분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흥분을 했던지 목덜미며 온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화가 나서는요. 저는 이제야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버이날 못 온 것은 김서방이 본처의 처가에 다녀오기 위해서였던 것이었고, 명절마다 올 수 없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겨우 밥 한 그릇 허겁지겁 먹고 떠났던 것도 처가에는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잠시 나왔던 것 때문이었죠. 그럼 내 사위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양쪽 집에 둘 다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고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핑 도는 느낌에 잠시 비틀거렸습니다. 큰딸이 깜짝 놀라서 저를 부축했어요. 이 사실을 지금까지 감쪽같이 숨겨왔다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감히 그렇게 강 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경찰이라는 사람이요. 저희 식구들은 오히려 그동안 그 인간이 경찰이라는 이유로 신원이 보증되었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숨길 수 있었던 것은 본처와는 한국에 들어와서 혼인신고를 하기로 해서 아직 법적으로는 미혼인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처가 한국이 아닌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은수야. 엄마? 언니도 이 시간 웬일이야?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야? 그런데 둘 다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은수야, 너 놀라지 말고 언니 말 잘 들어. 어? 더 알아볼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가서 작은 딸을 만나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고민을 했지만 도저히 달리 설명할 말이 없더라고요. 작은 딸은 그날 먹은 것들을 죄다 개어낼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요. 그렇게 1시간쯤을 더 지났을까요? 작은 딸이 결심을 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인간을 고소하고 소송에 들어갔어요. 저희는 소송을 걸고 본처가 있는 집에도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알아온 연락처가 있어서 연락은 어렵지도 않았어요. 그 이튿날 바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본처가 건너왔더라고요. 물론 법적으로는 제 딸이 본처였지만 실제로는 사실혼 관계였던 그 여자가 본처였죠. 그러니까 김성은 그 인간이 지금 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고 살고 있었다고요? 네. 저희도 사람을 써서 얼마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알았고요. 그 인간이 결혼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정말. 그래놓고 그 미친 인간은 얼마 전에도 연말에 같이 여행 갈 계획을 세웠어요. 저랑요. 본초와 그 가족들은 그냥 참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작은 딸이 아기까지 낳았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힌 모양인지 한동안 말을 잇지를 못하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믿기지가 않는데 저쪽에서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심지어 저쪽의 결혼식은 먼저였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해? 원래 그런 인간이었나 보죠.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자리에 앉아만 있던 작은 딸은 마침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었었는데 그 인간은 그런 마음까지 철저하게 이용한 거라고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작은 딸이 받은 상처가 눈에 선하게 보였거든요. 얼마 후 그 인간은 바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아니라고 잡아떼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한 건 사실이야. 근데 오해가 있었어, 정말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로 아니라고. 내가 미친놈이야? 마누라 놔두고 다시 결혼해서 애까지 놓고 살 그런 놈으로 보여? 무슨 오해? 결혼식도 올렸다면서. 은수야, 황당한 거 알아. 근데 그 여자랑은 이제는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잠깐 만났던 거야. 결혼식 했었지. 근데 그거 아무 의미 없었어. 결혼식 올리고 그 여자 바로 일본으로 떠났고 우린 이혼한 거랑 마찬가지야.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네. 끝까지 거짓말이니? 미리 말 못해서 진짜 미안해. 결혼식만 했지 그 여자랑은 나랑은 호적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래서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 그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 하나뿐이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어? 어? 내가 잘못했어. 도대체 어떤 핑계를 댈까 궁금했는데 별것도 없네. 바람 피우다 걸린 쓰레기들이랑은 조금 더 다른 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네. 은수는 이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비록 은수가 마음이 여리기는 해도 어릴 때부터 한 번 돌아서면 끝장을 보는 아이였어요. 사실 큰딸과 저는 혹시나 저 인간의 가머니설에 넘어가서 아기를 봐서 참고 넘어간다든가 하는 소리를 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 인간은 아기를 들먹이며 협박도 해보고 애원도 해보고 그대로 눈앞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자살쇼를 하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것은 전혀 없었어요. 저쪽 집안에서도 봐줄 생각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고요. 중혼으로 인해 그 인간은 본처에게서는 사실혼 해소 소송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딸과는 위자료와 양육비 소송을 당한 끝에 패소를 하게 되었고요. 두 집안에서 버림을 받은 것은 물론이었고 신분이 신분이니만큼 직장에서도 이 모든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나중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중징계로 강등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던 시점에 근무지를 이동하는 바람에 새 직장 동료들은 기혼 여부만 알고 있지 본처 얼굴은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이 본처인 줄로만 알고 있었고요. 일단 강등이 되면 앞으로 승진은 영영 물 건너간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파면을 당해도 속이 시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중징계를 받았다니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짓을 벌인 이유를 저희는 나중에 재판에서 듣게 되었어요. 제 재산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돈 때문에 이런 짓을 벌였다고 치기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었는데 기가 막혔죠. 그러다 나중에는 착한 은수가 정말로 좋아져서 아이까지 낳고 살게 된 거라고 했고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뭐가 사실이라고 해도 이제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직업이 경찰이라고 하니 신원이 확실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저의 잘못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건너 들려온 소식으로는 양쪽 집에서 다 쫓겨난 그 인간이 요즘은 술에 쪄들어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 한바탕 정신없는 꿈을 꾼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반찬을 가져다 주러 그 집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 딸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인간과 살고 있었겠죠. 그렇게 얼마나 더 속고 있었을지 그 생각만 하면 눈앞이 아찔해지고는 합니다. 이제 운수는 조금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저희 식구들도요. 이 일이 완전히 지나가기까지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비온 뒤 땅이 개는 것처럼 이제는 힘든 일은 다 끝났으니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